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최승호입니다. 매주 월요일 생생법률쇼에서는 정치 이슈를 짚어보고 분석하는 시간 함께 하는데요. 이 자리에 오늘 최유한 시사평론가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시사평론가 최유한입니다. 네, 평론가님. 대통령실은 어제 7일 김남국 전 대통령실 디지털 소통 비서관의 인사청탁 논란과 관련해서 내부 감찰 결과 인사청탁 내용이 대통령실 내부에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는데요. 인사청탁 논란과 관련된 일련의 과정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이게 그 인사청탁 내용이 전달되지 않았다. 예. 그렇기 때문에 행사가 되지 않았고 예. 행사되지 않았으니까 문제가 없다. 처럼 좀 들릴 수도 있어요. 이런 내용을 말하고 싶은 거겠죠. 예. 자, 지금 야당에서 여당으로 바뀐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지금 현재 여권이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계속 문제 삼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예. 정상적인 시스템을 밟지 않고 예. 사적인 경로로 인사를 하고 사적인 친분으로 그 모든 것을 결정하다 보니까 예. 시스템이 망가졌다라는 거 아니에요. 예. 대한민국은 시스템에 따라 움직이면 돼요. 예. 그리고 그 시스템을 넘어가서도 안 되고. 근데 지금 이야기하는 한국자동차 모빌리티 산업협회라는 여기는 민간 기업이고 예. 정치권에서 이렇게 왈가왈부할 수 있는 그건 아닙니다. 예. 다만 이렇게 이 자리가 만들어진 것은 퇴직한 산자부 공무원의 자리를 만들어 주려고 하는 것이다. 네. 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 퇴직 후 공무원의 자리를 만들어주는 아주 자상한 정부네요. 근데 네. 이것이 이재명 정부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 이전부터 거슬러 올라가면 다 만들어졌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럴 돈 있으면은 애들 밥이나 먹여 살리지. 네. 지금 이 상황은 비정상적인 인사청탁을 했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시스템을 넘어갔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대통령실에서 왜 민간 기업의 회장직에 대해서 왈가왈부하고 이렇게 이러저러한 청탁이 오고 가고 합니까? 이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차기에 한국자동차 모빌리티 산업협회의 회장직에 퇴직한 산자부의 공무원이 가는지, 그리고 그 공무원이 그 전에 산자부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퇴직 후에 어떤 로비를 했는지, 하는지, 이런 것까지 다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공무원들이 이제 퇴직 후에 가는 기관들, 협회 뭐 이런 부분들이 사실 오늘 내일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이전 정권 뭐 벌써 너무 오래돼서 대통령 권한을 축소하자라는 부분이 사실 이런 인사권 관련된 부분도 있거든요. 그 부분이 조금 개선되어야 된다고 또 보시는 거죠. 그래서 제왕적 대통령인 거죠. 예. 그러니까 옛날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지금 조선시대의 국왕보다 현재 대한민국의 대통령의 권한이 더 크다. 왜냐하면은 예전에 조선시대의 국왕들도 자신의 일을 행사하려면은 거기에 대해서 끊임없이 신하들한테 견제를 받았어요. 예. 그 사관들은 적고 그렇죠. 왕이 뭐 했다라고 말에서 떨어졌는데 야 이거 적지 마라 했는데 적지 말라고 하였다. 네. 그것까지 다 적고 네. 끊임없이 견제를 받는데 현재 대한민국의 대통령직, 지금 이재명 대통령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 지금까지 만들어져 있는 대통령직이라는 것이 훨씬 더 큽니다. 예. 조선시대 국왕보다 훨씬 더 이 권한이 더 커요. 제어되어야 되죠. 예. 제한되어야 되죠. 그래서 그 제한된 권력을 사용해야 되고, 그리고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알아야 되죠. 뭐 나중에도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국무회의 생중계한다지 않습니까? 잘한 겁니다. 예. 그렇게 제한되어야 되고 제어되어야 되고 네. 또 이거를 악용하는 그 무리들은 처단되어야 되고 예. 여기서도 처단 얘기가 나오네. 예. 하여튼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권력은 선용할 때에만 의미가 있다. 네. 악용될 때는 그는 막아내야 된다. 그것이 민주주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도태하고 썩기 마련이다라는 얘기로 좀 듣겠습니다. 야권에서는 특별감찰관 임명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대통령실에서는 꼭 임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회에서 빨리 추천해달라는 얘기인데 앞으로 절차가 좀 빠르게 진행이 될까요? 이 특별감찰관 도입하는 거 올바르다고 좀 보십니까? 특별감찰관 제1조의 목적은 대통령의 친인척 등 대통령과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비위 행위에 대한 감찰을 담당하는 특별감찰관의 임명과 직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대한민국에서 가장 힘이 센 대통령이 있으면 예. 그 친인척 예. 얼마나 많겠습니까? 예, 예. 그리고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들 나 대통령 선거 때 이러이러한 고생했으니까 농공행상 해주셔. 예. 이게 정당한 보상이면 모르겠는데 예. 그렇지 않고 사적인 이 권한으로 이렇게 넓히다 보면은 예. 대한민국 썩죠. 예. 특별감찰관은 빠르게 임명돼야 되고 그리고 권력은 제어돼야 되고 예, 예. 뿐만 아니라 대통령뿐만 아니라 대통령 말고 대통령실에 있는 예. 또는 야권까지 포함해서 정치권 전체에 대한 감찰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특별감찰관이 조사를 해야 되는 1순위는 강훈식 비서실장, 그다음에 김현지 부속실장, 김남국 전 의원 혹은 전 비서관이 되겠네요. 우선은 첫 번째로. 지금 상황으로서는 그렇죠. 특별감찰관이 임명이 돼서 진행이 된다면은 이 사람들에 대해서 감찰을 실시해야 되고 예. 뿐만 아니라 이거 상시 감찰이 필요해요. 예, 예. 권력 주변에서 끊임없이 유혹이 있거든요. 예. 심지어는 마치 대통령실에 일하는 사람처럼 나와서 이렇게 행세하고 다니는. 행세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예. 너무 많아요. 예. 그러니까 폐쇄된 권력은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까 예.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아닙니다. 그래서 특별감찰관실에서 만들어져서 특별감찰관에서 대통령실 이제 청와대로 이전하게 되면 청와대에서 이 상황에 대해서 아주 투명하게 공개하고 정리를 해야 될 걸로 믿습니다. 그 내용은 좀 더 뒤에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방송 중 궁금하신 질문도 올려주시면 답도 해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보물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첫 코너는 생생 코멘트입니다. 생생 코멘트는 각 분야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인물들과 이슈를 주제로 그 말을 하게 된 배경과 의미를 다양하게 풀어내는 코너인데요. 정치권에서는 어떤 인상적인 코멘트가 나왔는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생생 코멘트, 누구의 어떤 말인지 함께 보실까요? 정치 중립 보건 적임자다. 누구일까요?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내용인데 감사원의 정치 중립성과 독립성이 연일 도마 위에 오르는 가운데 김호철 신임 감사원장 후보자가 혼란상을 딛고 조직 안정화를 이뤄낼 수 있을지 좀 주목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김호철 후보자에 대해서 정치 중립 보건의 적임자라는 평가를 내렸거든요. 평론가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정치권에서 이렇게 그 미사 여구를 통해서 예. 설명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믿지 않습니다. 예. 왜냐? 저는 정치평론가니까요. 예.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고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고 예. 그리고 그 계획이 과연 정말로 대한민국의 감사원 또는 더 나아가서 방금 감찰 얘기까지 얘기했었죠. 예. 이런 건데 과연 적당하느냐를 기준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1988년 사법시험에 합격을 했어요. 예. 자, 1988년 사법시험을 합격했으면 그 이전에는 열심히 사법 공부를 했다라는 거죠. 예. 대한민국의 가장 격변기에 예. 자기는 고시원 또는 예. 학교 도서관에 짱 예. 박혀서 공부만 했다라는 겁니다. 예. 뭐 나쁘다는 게 아니라 예. 그만큼 한국 현대사에 빚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 예.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빚진 사람이에요. 예.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후에 사법연수 20기로 수료하고 나서 예. 2006년부터 2년 동안 군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예. 상임위원을 지냈다라는 것이죠. 예. 군 의문사라는 것은 지금까지 과거 군부독재 정권과 예. 권위주의 정권에서 너무 많은 군에서 죽은 사람들이 많은데 예. 거기에 대해서 밝혀지지 않았으니까 만들어진 건데 자신이 과거에 지었던 빚을 예. 갚는 거라고 이해가 되고 예. 특히 민변 소속이라고 합니다. 예. 민변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약칭입니다. 예. 1988년 51명의 변호사로 시작이 됐고 수도 없이 많은 이제 민변 소속 정치인들이 탄생을 했죠. 예. 그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민변 제13대 회장까지 맡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거 보면 꽤나 리더십 있는 역할을 하는 걸로 보입니다. 예. 김 후보자는 2021년부터 작년까지 행정안전부 산하에 설치된 합의제 심의 의결기관으로 경찰, 치안, 정책 심의 의결, 경찰청장 임명제청 등에 대한 역할을 하는
국가경찰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맡아서 활동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어느 정도 조직에 대해서 알고 조직을 이끌어가고 통화를 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리더십은 있는 걸로 보입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감사원의 위상이 과거와 달리 완전히 땅에 떨어졌다는 것이죠. 윤석열 정권을 통해서 감사원은 그야말로 실세는 따로 있고 최재해라는 감사실장은 허수아비일 뿐이고 예. 그러면서 지금 과거의 감사원의 행태는 그야말로 눈뜨고 못 보는 예. 그런 상황까지 떨어졌었습니다. 과연 이번에 이 감사원 새롭게 감사원으로 원장으로 김 후보자가 제대로 자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지는 좀 더 두고 봐야겠습니다만 워낙 감사원이 엉망이었기 때문에 예. 조금만 이렇게 정상화만 되어도 굉장히 잘하는 걸로 보이거든요. 김 후보자한테는 정상이 다행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더 냉철하게 지켜봐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인사청문회를 좀 거쳐야 되는 직이기 때문에 인사청문회에서 좀 뭔가 많은 것들이 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특히 야권에서는 민변이나 뭐 정확하게 얘기하면 뭐 민변이 뭐 그렇진 않을 수 있습니다만 민변이나 환경운동연합 등이 대부분 좀 진보단체로 좀 인식되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진보단체 맞아요. 그렇다면 이제 진보단체라고 좀 공격을 받을 수 있는 부분 예. 인사청문회에서 이런 부분도 좀 문제가 될까요? 그 오히려- 사람의 소속이 예. 소속이 진보적인 입장을 가지고 예. 있는 시민단체나 정치단체에 예. 적을 두고 있다. 예. 적을 두고 있는데 그 사람이 이런 감사원이라든지 엄정 중립을 예. 요하는 자리에 가는 것이 과연 올바르냐라는 문제 제기를 합니다. 그러니까요. 야권에서 문제 네. 제기를 할 거예요. 뭐 이거는 사실은 뭐 민주당도 사실 그 전에 인사청문회 할 때도 많이 얘기를 했었던 부분이고 특히나 최재해 감사원장 임명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치적 중립성이 과연 보장될 것인가, 국민들이 원하는 만큼의 그 중립성이 보장될 것인가가 가장 핵심인데 보장이 된다고 좀 보시는 겁니까? 아니면은 보장은 안 되더라도 어쨌든 뭔가 견제할 수 있는 도구나 이런 시스템이 있다라고 좀 보시는 겁니까? 감사원에 그런 시스템이 있었으면은 예. 지난 정권에서 그렇게 엉망이 되지 않겠죠. 예. 감사원에서 뭐 감사원 자체가 움직이고 감사원장이 명하면 뭐 이렇게 움직이는 조직인데 예. 그렇지는 못하다라는 예. 생각이 들고요. 문제는 이제 이건 딜레마이기도 해요. 예. 그러면 거꾸로 예를 들어서 이 김호철 후보자 말고 예. 만약에 예. 뭐 가로세로 연구소라든지 예. 이런 극보수 극우 단체에 있는 사람을 뽑아서 예. 자 감사원장으로 앉힌다라고 했을 때 예. 그거는 국민들한테 근본적으로 질문 받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예. 그럼 무엇을 질문받겠어요? 그 사람의 개인의 지금 성품은 검증 못해요. 그렇죠. 인사청문회에서 그 사람의 성품을 검증 못합니다. 그러면 그 후보자의 과거에 살아왔던 궤적 예. 그리고 그 사람이 글을 쓴다든지 말을 한다라든지 연설을 한다든지 행동을 한다든지 했던 그 살아왔던 궤적을 총체적으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걸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지금 인사청문회 제도라는 것이 예. 지금 개인을 면박 주거나 예. 창피를 주거나 그래서 아예 공직에 안 나온 사람들도 많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지금 인사청문회 제도에 대해서 좀 근본적으로 좀 다시 생각할 시기도 됐지만 예. 문제는 그 사람이 진보단체, 진보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시민단체나 그런 단체에 소속돼 있건 그렇지 않건 예. 이 사람이 일을 앞으로 잘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네. 중립적인 위치에서 제대로 감사원의 위상을 다시 올려서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걸 기준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데 정말 과거에 뭐 말씀드리기 좀 민망하지만 과거에 뭐 소년원 갔다 온 모 배우가 예. 지금 현재 범법을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은퇴를 했단 말이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까지 있어요. 과연 그 과거의 사례를 어떻게 파헤쳐가지고 그 뭐 매체에서 발표를 했느냐 이거 법적으로 걸리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공직에 나오는 사람은 자신이 완전히 100% 발가벗길 각오를 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걸 또 과도하게 당신은 진보단체의 소속이었기 때문에 안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너무나 일반적인 일반화의 오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사청문회에 들어오는 인사청문 위원들을 비롯해서 우리 국민들이 이 사람이 앞으로 일을 잘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따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설마 그렇게 편향적인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짓을 했던 윤석열 정권의 감사원보다 못하겠습니까? 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평론가님 얘기를 들어보면 어쨌든 국민들이 판단을 할 때는 살아온 궤적,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살아온 궤적을 보고 그 사람을 추론하고 이 사람이 과연 이제 감사원장을 할 만한 감이 되는가 안 되는가. 왜냐하면 그 감사원에 걸려 있는 수없이 많은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 당시에는 표적 감사가 문제가 됐고요. 그러면 그런 표적 감사를 이 새로운 감사원장이 그냥 단순히 자신의 어떤 정치적 성향과 다르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보수 정권에 있는 공무원들, 보수를 지지했던 공무원들, 이런 공무원들에 대한 표적 감사를 진행한다거나 이런 부분을 좀 부당하게 받아들여질 수도 있고 그것은 시스템적으로 사실 맞지 않는 부분이고 물론 아무리 조심하고 견제받는다 하더라도 감사원장의 의지가 있으면 그 이전에 있었던 감사원장들과 사무총장들처럼 어떤 그런 감사 수준들이 지금 평론가님 우려하는 바처럼 또 발생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 해명이 좀 되어야 한다. 인사청문회에서는 우리가 다시 인사청문회에 그 뭐 제도 자체가 뭐 좀 부족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시스템 하에서는 뭔가 그래도 보완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최재해 전 감사원장도 자신이 감사원의 원장으로 취임하면서 인사청문회에서 나는 표적 감사할 겁니다. 나는 윤석열 정권에 충성하는 감사원장입니다. 라고 얘기한 적 없어요. 그러니까요. 예. 네. 그렇게 얘기한 적도 없고 이 겉으로 보이는 것은 나는 감사원장으로서 엄정 중립을 지켜서 할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 예.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됐죠. 표적감사가 난리가 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항의하고 그런 이제 그 여러 가지 액션들이 나왔을 때 윤석열 정권은 덮어줬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이제 예를 들어 김호철 제가 뭐 김호철 후보자를 뭐 싫어하고 이런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김호철 후보자가 이제 감사원장이 됐을 때 과연 견제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대통령실 외에 어떤 국민들이 이 감사원장의 이런 부분들은 좀 불편하다 이런 걸 견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느냐 또 이 사람이 감사원장으로서 권력을 남용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견제할 수 있느냐 이 부분들이 사실은 상당히 좀 궁금하거든요. 그건 의회에서 하는 거죠. 그러면 국회에서 어쨌든 것이고. 윤석열 전 정부하고 똑같이 감사원장 내가 대통령실에서 임명할 거야 그러면 임명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는 거잖아요. 지금 감사원장을 인사청문회를 하는 이유는 예. 인사청문회를 또 공개하는 이유는 예.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고 감사원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이다. 예. 기자들이 질문하니까 답변이 인사청문회 준비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숙고해서 청문회에서 이야기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요. 예. 그거를 국민들이 보고 판단해야 되는 것이고 예. 자신들이 그 맨 처음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앞으로 이렇게 감사원을 이끌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한 것과 다르다고 한다면은 예. 이건 국민적으로 이 부분은 제어를 받아야 되는 거죠. 예. 그건 의회에서 탄핵할 수 있는 것이고 지금 과거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의회에서 계속 탄핵한다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액션을 취할 때 윤석열 정권 덮어줬다니까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12.3 비상계엄 이후에 네. 다시 새롭게 만들어진 이재명 정부하에서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요. 예. 그런 일이 있으면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수준은 후퇴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대통령실에서 모르는 게 아니에요. 예. 근데 여러 가지 뭐 잘할 것이다. 청탁이라든지 뭐 이런 시스템들을 이렇게 굴리는 걸 보니까 예.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김호철 감사원장이 만약에 취임을 한다고 하면 잘할 것이다로 좀 모르죠. 정리하면 될까요? 아직은 모른다. 아직 모르죠. 맡겨는 보자. 그래 누가 합니까? 아니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예. 걸러내든지 이게 정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은 뭐 감사원장 얘기하면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사무총장을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짧게 코멘트 한 마디만 해주시죠. 이 지금 고발 당했거든요. 그렇죠. 예. 지금 그 윤석열 정부의 관저 공사 특혜 의혹부터 시작해서
문재인 정부 월성원전 경제수평가 조작 의혹 등 표적 감사를 벌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근데 사실 제가 이전에 예. 감사원에서 문제가 있었나? 예. 이렇게 표적 감사를 저지른 사례가 있나 찾아봤는데 없었어요. 예. 이게 윤석열 정부에서 유독 이렇게 된 거고, 물론 그 이전에 문재인 정부라든지 예. 박근혜 정부도 소소하게 문제는 많았었지만 예. 이렇게 큰 사고를 터뜨린 적은 없다고요. 그래서 이번에 김호철 김 예. 후보자가 감사원장으로 새로 등장한다라는 이 자체가 예. 굉장히 무게감 있고 감사원이 도대체 국민들한테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 예. 그런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다. 네. 김호철 후보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엄숙하게 각오를 해야 될 것이다. 이거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4대 사정기관의 하나입니다. 감사원, 국세청, 그다음에 경찰, 검찰 이렇게 4대 사정기관이기 때문에 사정기관이라는 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기관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감사원이 기존에는 이제 국민들이 잘 모르셨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뭐 정확하게 알고 감사원이 그만큼 중요한 기관이다라는 부분 좀 인지를 하시고 방금 평론가님 얘기해 주신 것처럼 엄숙하게 좀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호철 후보자는요. 네, 저희는 첫 번째 생생 코멘트 넘어가고요. 두 번째 생생 코멘트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생생 코멘트 보실까요? 모든 통화 메시지 도청된다고 생각하고 언행해야. 누가 하셨을까요?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인데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최근 불거진 김남국 인사청탁 논란에 대해서 몹시 위험하다라면서 우리가 하는 모든 통화, 모든 메시지가 모두 도청되고 있다. 조선일보나 모든 재래식, 레거시 미디어를 얘기하는데요. 언론 기자들에게 다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 경고를 좀 했습니다. 여러 가지 방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도청에 방점을 두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왜 이사장님은 계속 정치적인 행위를 하는가? 몹시 위험하다라는 게 이제 김남국 비서관의 행위가 위험하다는 건지 아니면 이런 어떤 언론과의 어떤 그 국회의원들 간의 어떤 그런 부분이 위험하다는 건지 좀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토론회에서 나온 얘기거든요. 예. 토론회의 제목이 지속 가능한 민주주의 예. 함께 다시 쓰다라는 제목의 토론회였습니다. 예. 여기에 유시민 이제 작가라고 불리는데 예. 유시민 작가뿐만 아니라 예. 다른 이제 현재의 대통령실에서 근무하는 사람들 내지 여권 관계자들 예. 소위 진보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지속 가능한 민주주의 함께 다시 쓰다라는 토론에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 와중에 모 인사가 예. 우리 지금 열심히 대통령이 열심히 하고 있고 잘 될 겁니다라고 예. 얘기를 했어요. 거기에 반론을 제기하면서 이야기를 한 건데 이게 김남국 인사청탁 논란에 대해서 몹시 위험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말이 조금 애매하지 않습니까? 예. 듣기에 따라서 맞아요. 도청만 안 되면 돼. 그러니까요. 예, 라고 이해하는 사람도 있겠고 예. 그렇지 않고 아니다. 지금 이 상황은 도청 안 되고 우리끼리 꿍짝꿍짝 뭐 해서 이게 아니라 그 뒤에 워딩이 있어요. 예. 근데 대부분의 언론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네. 내가 주고받는 모든 메시지가 네. 내일 아침 어떤 이유 때문에 만천하에 공개된다 하더라도 나는 아무 문제 없다고 예. 법적으로 도덕적으로 확신할 수 있는 범위에서 언행해야 된다. 예. 그 점을 공개적으로 경고드리고 싶다라고 이제 토론회에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네. 근데 그거를 딱 따다가 예. 모든 통화 메시지 도청된다고 생각하고 언행해야 라고 얘기하면은 예. 유시민 그 작가 입장에서 이야기했던 거와 굉장히 동떨어진 의미가 좀 달라질 수 있다. 그 되는 예. 거예요. 언론이 조심해야 돼요. 예. 언론이 한 사람의 워딩을 잘라서 이야기하면 맥락이 없기 때문에 저런 얘기를 해? 근데 언론은 이렇게 될 수 어쨌든 있는 거예요. 의도와 뭔가를 가지고 저렇게 잘랐겠죠. 저렇게 가져가는 거죠. 예. 근데 그래서 어쨌든, 유시민 작가도 저런 부분들에 대해서 알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뒤에다가 부연 설명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말을 굉장히 잘하는 김재동 씨가 예, 예. 항상 이야기할 때 뭐뭐 했습니다. 근데 말이죠 하면서 쫙 붙여서 이야기하는 건 잘라서 언론에서 보도 못하게 하려고 예.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대한민국 언론은 정말 개혁돼야 되는데 그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 예, 예. 자,
방금 이야기했던 내가 주고받은 모든 메시지 내일 아침 뭐 이렇게 공개된다 하더라도 난 떳떳해 네. 라고 이야기하는 거 이거 우리 옛날에 도덕 시간이나 그렇죠. 윤리 시간에 배웠어요. 예. 뭘로 배웠습니까? 칸트의 의지의 경륜 와, 이런 거 아닌가요? 되게 너무 어렵습니까? 공부 어렵게 그러니까 자신의 행동과 말이 타인이 맞아요. 본받을 수 있는 예. 그런 것이다. 동양에서는 그걸 신독이라고 표현을 예, 했어요. 예.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때도 예. 누가 보지 않고 혼자 있을 때도 마음가짐을 삼가고 또 도리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지 않는 것 그 신독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이게 뭐 저 대학이나 중용에 나온 얘기인데 이거를 조선시대 사대부들은 예. 이거를 지켰다고요. 예. 지키려고 노력을 했다라고요. 네. 근데 지금 저는 그 유시민 작가가 현재 권력자가 아니거든요. 예. 정치 행위는 해도 일반인들이 하는 정치 행위보다 좀 스피커가 크니까 예. 더 하겠지만 예. 이 사람이 무슨 권력 쥐고 흔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지지했던 정당이 집권을 해서 권력을 쥐었는데 인사청탁 논란이 나 있고 시스템 제어되지 않았으면 그 안 좋은 그런 상황이니까 예. 저는 유시민 작가가 신독을 이야기했다고 생각을 예. 해요. 예. 그리고 그게 맞습니다. 대한민국 공직자들, 국민들의 세금으로 먹고 사는 공직자들은 그래야만 합니다. 예. 근데 그렇게 안 되고 마치 내가 잘나가지고 권력을 쥐고 내가 마치 잘나서 예. 얻어야 않는 그런 예. 행동까지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유시민 이사장의 발언을 조선일보를 비롯한 보수 언론에서 보지 않는 것이 예, 해석을 제대로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사실 초두에 저희가 이제 방송 시작할 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 사실 이제 유시민 작가가 얘기한 방점은 도청은 아니고 예. 이제 스스로 절차 탕마해서 잘 갈고 닦아서 특히나 본인이 보기에도 문제가 될 것 같은 행동들은 아예 말과 행동과 생각조차 하지 말아라 이런 어떤 내용으로 좀 보인다라는 말씀이시죠? 사례 하나만 예. 재미있는 사례 하나 네네. 말씀드릴게요. 그 청와대에서는 예. 대통령실 아니고 청와대 시절에서는 예. 홍보수석이 있어요. 예. 지금도 이규현 홍보수석 있죠. 예. 이 사람이 언론인들을 자주 만납니다. 예. 언론인들 자주 만나서 밥도 사고 술도 사고 그래요. 예. 근데 어느 날 언론사에 있다가 6개월 만에 청와대 홍보수석으로 간 사람이 연락이 왔어요. 저한테 한 게 아니라 평론가들 일반으로 와서 최 평론가도 와라 그래서 가서 이렇게 저녁 식사를 하게 되는데 예. 공교롭게 제가 그날 그 홍보수석이 몸담고 있던 방송사에 라디오 인터뷰를 하면서 막 욕을 했거든요. 예. 권력에 6개월 만에 안긴 사람이 어디냐. 다시는 언론으로 돌아오지 말아라고 얘기했는데 네. 그 사람이 저녁에 밥을 사게 된 거예요. 예. 제가 밥 먹기 전에 자수를 했습니다. 수석님, 저 자수합니다. 예. 제가 오늘 그 방송국에 나가서 권력에 몸을 담근 그 언론 다시는 돌아오지 말라고 욕을 했습니다. 제가 이 욕을 이걸 자수하지 않으면 밥이 안 넘어갈 거예요. 자수합니다. 그러니까 그러시죠. 하고 넘어갔어요. 네. 다 웃고 떠들고 넘어갔어요. 다시 언론 돌아왔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선출직이든 임명직이든 국민의 세금으로 먹고 사는 공무원들은 특별히 몸조신을 해야 된다. 이거는 야당 국회의원도 그렇고 여당 국회의원도 그렇고 그 대통령실에서 근무한 사람들도 그렇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대한민국에 살 자격 없다. 먹었던 세금 다 토해내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언행을 좀 조심해야 한다. 국회에서 핸드폰으로 좀 부적절한 메시지 보내다가 좀 걸리신 분들 상당히 많죠, 많잖아요. 많죠. 이게 뭐 언론이 편집했다, 짜집기 했다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는 부분들. 이게 왜냐하면 사생활이 아니라 이제 공적인 영역, 그럼요. 특히나 본회의장에 들어가서 하는 일들은 공적인 영역에 사실은 좀 당연하죠. 있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들 좀 자, 이게 좀 질문이 좀 우스운데 도청이 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도청은 되지 않고 네. 저는 오히려 본회의장은 아예 송수신이 금지되도록 딱 막았으면 좋겠어요. 예. 국회의원들은 거기 가서 들어서 그 일만 할 수 있도록, 할수 있도록. 예, 막았으면 좋겠고 그러면서 진짜 급한 일 있으면 다 보좌관 있지 않습니까? 예. 보좌관한테 연락하고 하는데 예. 국회의원들이 거기 앉아가지고 가상화폐 뒤지고 네. 있고 네네. 어디 누구한테 체리 따봉이나 보내고 예. 있고
뭐 이런 식의 일을 한다면은 그거 청소년들한테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사실 학생들은 수업 시간에 예. 휴대폰 그거 하고 예. 있으면 징계 받잖아요. 예, 예. 국회의원들 왜 징계 안 합니까? 징계 받아야지. 예. 그래서 아예 국회의사당 자체 예. 여기는 도청이고 뭐고 간에 아예 송수신이 안 되도록 네. 딱 막았으면 좋겠고 한 가지 더. 그러면 비상계엄 할 때는 안 되지 않습니까? 왜 안 됩니까? 다 거기 보좌관들이 다 해줘요. 연락- 걱정 안 해도 돼요. 네. 그런 것들은 걱정 안 해도 돼요. 예. 그리고 딱 한 가지 더. 예. 대통령실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 대통령실은 지금 용산 미군 부대 옆에 있습니다. 예. 미군 부대의 미군의 도청 실력은 세계적이에요. 네. 아마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오고 가는 이야기가 진동에 대해서 유리창에 막 흔들리면 그거 가지고 알아낼 도감청을 정도니까. 하고 있을 것이다. 예.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로 옮겨가야 되는 겁니다. 사실 이제 국회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의 문자 노출은 사실 도감청 된다고 하더라도 언론에다가 사실 유포하기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문자 메시지가 도감청 된다라는 부분은 조금 다른 문제일 거는 같습니다. 이게 공개되는 것과. 예. 네, 어쨌든 국회의원들이 좀 이 인사청탁 관련된 부분에서는 좀 문제가 되는데 정치인들이 스스로 돌아보는 계기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두 번째 생생 코멘트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세 번째 생생 코멘트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생생 코멘트 보실까요? 통일교 도움 기대하고 김건희의 선물 민주당도 지원했다. 누굴까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교단에 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 등 금품을 전달했다고 법정에서 진술을 했습니다. 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그 아들이죠? 맞나요, 평론가님? 아니에요? 예, 아니고요. 통일교 그냥 예, 관계자입니까? 관계자는 맞고요. 예. 아들은 아닙니다. 예. 근데 지금 넘버 5 안에 들어가는 예, 핵심 예. 실세는 맞아요. 예. 근데 이 사람을 이제 잘라내려고 하니 예. 부작용이 나는 것이죠. 지금 윤영호 그 세계 본부장은 예. 지금 통일교 현안을 예. 청탁할 목적으로 예.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과 목걸이 등 여러 가지 선물을 많이 했다라는 것이죠. 이게 2022년 4월부터 6월 사이에 2천만 원 상당의 샤넬백과 예. 백 2개와 예. 6천만 원대 영국 그라프사의 다이아몬드 목걸이, 예. 뭐 천수삼 농축차 예. 이런 게 이게 한 건데 윤영호 입장은 그렇습니다. 나는 통일교를 위한 것이지 개인적으로 이득을 예. 얻으려고 하는 거 아니다. 예. 영부인과 원만한 관계를 가지면 우리 통일교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는 횡령이 아니다. 업무상 횡령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횡령도 아니고 근데 이제 청탁의 대가로는 자꾸 이제 특검에서 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특히나 이제 그러면 왜 김 여사한테 주냐? 개인적 목적이 아니면 뭐 통일교를 위하든 뭘 하든 왜 줬냐? 이게 되게 궁금해지는. 윤석열 정권에서 실질적으로 대통령이 김건희였으니까 예. 그런 거죠.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이 예. 윤석열 대통령은 술 마시고 예. 그 김건희 여사가 직접 법무부장한테 전화해가지고 예. 수사팀도 교체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대통령 역할을 했다는 얘기는 예전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고. 예. 근데 통일교의 현안이 뭡니까? 지금 캄보디아 메콩강 개발 사업 통일교 들어가겠다라는 거 아니었습니까? 예. 그리고 통일교의 YTN 인수 아예 인수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UN 제5사무국 상국 유치 이거 우리 통일교가 했다. 예. 평화를 사랑하는 우리 통일교가 했다. 얼마나 선교에 좋아요. 그리고 예. 대통령 취임식 초청 등 통일교 현안들이 이런 거예요. 근데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누가? 김건희 여사가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사실은 윤영원이 여기서 딱 꼬리 자르는 것이 내가 목걸이도 보내고 명품백도 보냈지만 실제로 전달됐는지는 잘 모른다. 하지만 나는 이 통일교를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얘기하면서 뿐만 아니라 민주당에도 똑같이 했다. 보험성으로 했다라고 했는데 민주당 관계자들은 다 부인하고 나섰죠. 아니 근데 2022년 교단 행사인 한반도 평화 서밋을 앞두고 민주당하고 접촉을 시도했다라고 진술을 증언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사실은 뭐 그 정황상은 좀 가능한 얘기입니까? 정황상 가능하죠. 정치권은요 이게 그 국회의원들끼리 막 대차게 싸우고 요즘은 아니라고 합니다. 요즘은 아니라고 하는데 막 대차게 싸우고 나서서 어깨 두들기면서 내가 아까 좀 심했지? 여당과 야당 여당과 야당 사이에 그랬었어요 실제로. 제가 눈으로도 본 게 있고. 그런데 지금은 워낙
비상계엄이라는 소위 얘기해서 12.3 사건 이 자체가 예, 예. 워낙 엄중하기 때문에 예. 예,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데 이거는 그 이전이지 않습니까? 22년이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워낙 저기 그 윤석열 정권이 엉망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 예. 즉 이것이 야당과 여당이 문 행사를 할 때 서로 이렇게 같이 초청 행사해요. 예. 당연히 야당에도 보험상 보험을 드는 것이죠. 예. 드라마에서도 지금 그러니까요. 재벌집 예. 막내 아들 보면은 예, 예. 그 저 순양그룹의 그 최고 책임자가 1, 2, 3 정해서 다 보험 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한쪽만 주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당도 주면 야당도 주고 금액만 좀 다를 뿐이죠. 지금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예. 그런 로비를 하는 곳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민주당도 만약에 이 부분이 있다라고 뭔가 또 다른 증언이 나온다고 하면 특검이 민주당 쪽도 들여다 볼 수 있겠죠? 지금 국민의힘 송원석 저 원내대표가 예. 이 민주당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서 특검의 즉각적인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아, 예.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요. 예. 민주당 잘 걸렸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근데 민주당은 후원 자체가 불법이 아니고 예. 국민의힘처럼 조직적인 동원에 따른 그 불법 후원이 아니기 때문에 수사 대상이 아니다. 예.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이거는 정치 싸움이 되는 것이고 예. 실질적으로 불법 행위가 있으면은 특검이 아니라 뭐라도 이게 진행이 돼야겠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만 계속적으로 정쟁 행위가 될 것 같습니다. 사실 통일교라는 종교는 사실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미국에 대한 로비도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뭐 이게 사실은 로비스트 합법과 관련된 얘기와도 연결이 되어 있는데 대한민국에도 사실은 여당 야당 가리지 않고 꽤 오랜 시간 동안 로비를 해 왔었던 정황이 분명히 존재를 하는데 이게 너무 이제 국민의힘 쪽으로 타겟이 되어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좀 전수조사를 해야 된다고 좀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통일교의 로비 실력을 제가 몇몇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는데 예. 전방위적입니다. 예. 그야말로 정치권뿐만 아니라 예. 뭐 언론이라든지 오죽했으면은 자체 언론사를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언론이라든지 사회라든지 심지어 시민사회단체까지 가서 로비를 할 정도로 전방위적으로 로비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중요한 것은 이것이 불법이냐 불법 아니냐. 예.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 대한민국에서 기준을 딱 세운다는 것은 예. 법의 테두리에서 벗어났냐 그렇지 않았느냐를 가지고 예.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법의 테두리 안에서도 못하는 경우들이 예.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통일교라는 개별적으로 신념을 갖고 있는 그 종교단체가 갖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뭐 뜯어 말릴 수 없죠. 예, 예. 개인의 신념이라는데. 그런데 그 교세의 확장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불법을 했느냐 안 했느냐. 예.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 할 거 없이 조사해야죠, 당연히. 그러니까 뭐 과거에 이제 정경유착이 있었듯이 이제 정교 유착이 과연 있었는가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조사가 필요해 보이는 사안입니다. 네, 지금까지 생생 코멘트 만나봤고요. 저희는 뉴스픽스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보면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분야별 가장 핫한 소식을 집중 분석해보는 시간 뉴스픽스 시작합니다. 오늘 만나볼 주제는 다시 열리는 청와대 시대입니다. 대통령실이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6개월간의 성과와 과제를 설명하는 기자간담회에서 용산 대통령 시대를 뒤로하고 이제 연내에 청와대로 복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원래 있어야 할 청와대로 돌아가겠다는 건데 용산 시대가 종료한다. 청와대 복귀. 이 정치적 의미 좀 어떻게 보면 될까요? 뭐 사실 질문하고 싶은 게 좀 많습니다. 용산 시대의 종료라는 것은 다시 예. 말씀드리면 윤석열 시대의 완벽한 종료라고 말씀드릴 예. 수 있습니다. 예. 단순한 공간의 이동이 아니라 대통령 권력의 상징을 재확립하고 역사적 공간의 가치를 재해석하고 또 국민과의 관계를 재정립하려는 복합적인 정치적 행보라고 해석은 가능한데 이걸 다시 또 풀어서 말씀드리자면은 왜 멀쩡히 있던 청와대에서 예. 용산으로 갔는가에 예. 대한
해명이 나오지도 않았어요. 예.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주술적인 얘기밖에 안 되는 것이죠. 예. 청와대에 있던 많은 이제 그 전임 대통령이라든지 불행을 맞았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면서 용산 갔는데 결국 저렇게 된 거죠. 그런 주술적 의미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용산의 시대를 정리하고 다시 권력이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이 정상이다라는 것인데 저는 무엇보다도 청와대가 가지고 있는 그 군사 안보적인 측면에서 예.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북한과의 뭐랄까 이게 그 거리가 굉장히 가까운 상황에서 이 이당산이 둘러싸고 있고 하면서 안보적으로 굉장히 안정적인 위치예요. 그래서 옛날에 임금님들도 거기서 살았던 것이고 그리고 이런 걸 생각해 본다면은 결국은 윤석열이 과연 과거에 무슨 짓을 했는가 이런 해석밖에 안 된다고요. 사실은 여러 가지 해석이 정말 가능한 것 같습니다. 이 용산으로 이전을 한 것이 진짜로 그냥 드래곤을 위해서 한 건가? 네. 특히나 이태원 관련해 제가 이제 경찰 쪽 얘기를 들었을 때 세종문화회관 관련된 광화문 관련된 부분에 시민들이 그 이전에도 시위가 이제 주말에 워낙 많으니까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한 피로감들에 대한 얘기도 많이 했었다고 해요. 특히나 이제 문재인 정부 때도 그랬고 그 이전에도 진보 정권들도 청와대를 벗어나서 좀 더 대통령만 너무 따로 있으니까 계속 이 회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 접근성 관련돼서 정부종합청사로 이전하려고 했었던 부분도 했었죠.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도 검토를 했었는데 결국은 청와대에서 나오겠다, 청와대를 시민들의 품으로 돌려주겠다라는 내용들이 진보 정권들도 분명히 존재했었단 말입니다. 특히나 이번 관련된 국민들이 가장 답답해하는 부분은 세금 낭비를 거의 600억 원 가까이 하게 됐어요. 결론적으로 용산으로 이전할 때 378억 들었고요. 지금 다시 청와대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119억 원은 적다고 민주당 쪽 대통령실은 얘기하고 있지만 259억이 듭니다. 그러면 결국 합쳐서 600억이 좀 넘습니다. 600억이 좀 넘는 금액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대통령실은 비정상의 정상화다. 다시 청와대로 간다라고 얘기하지만 시민들이 청와대 개방되고 나서 좋아했던 부분도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다시 청와대가 아닌 다른 제3의 지역, 특히나 세종시도 얘기가 나왔었고 그런 선택이 아니라 다시 청와대로 들어간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좀 대통령실에서 해명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정치적 해석이에요. 예. 정치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것이고 예. 지금 청와대와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예. 가장 중요한 것은 과거와 단절한다는 측면에서 가장 의미를 부여하는 것 전 같아요. 정권이요. 예. 예. 과거와 단절한다는 가장 큰 것이 예. 윤석열 정권이죠. 예. 윤석열 정권이 용산으로 간다라는 이 발표를 했을 때 예. 말려도 말을 안 듣는데 어떡합니까? 대통령이 그렇게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직접 나와서 브리핑을 하는데. 예. 근데 아까 뭐 300 몇십억이라고 했지만 예. 더 들었어요. 더 들었겠죠. 예. 예. 왜냐하면은 그 대통령실이 거의 자리하게 되고 국방부가 예. 또 이전하게 되고 연쇄적으로 이전하게 됐으니까. 그래서 어마어마한 세금이 들어갔고 예. 그 세금을 통해서 또 이제 그 이득을 취한 세력들도 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청와대를 다시 이전한다라는 것이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봐요. 예. 특히 미군 부대와 붙어 있는 것은 불가하다. 아까 말씀하셨던 예, 그런 도청 불가하다라고 관련된 저는 생각을 예. 하고 순차적으로 이전해서 근데 그 문제가 예. 대통령에 대한 경호라는 거 아닙니까? 네. 이번 집회도 대통령 경호 때문에 참석을 못하는 수준인데 전 경호실이 너무 비대한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까지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쨌든 종합적으로 예, 예. 판단해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사실은 성탄절 이전에 이사 완료하겠다는 게 3년 7개월 만에 청와대 복귀하는 거고 예. 취임 100일 이전에 좀 뭐 하겠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어제 뭐 6개월 맞아서 대통령실 3실장이 브리핑을 좀 했는데 이 강훈식 비서실장 얘기가 조금 얘기 좀 드리고 싶어요.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의 성과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민생 경제 회복, 그다음에 실용 외교를 발판 삼아서 외교와 안보를 정상화시켰고 국민 주권 시대를 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평가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6개월의 성과를 대통령 비서실장이
자기 딴에는 정리해가지고 예. 국민들에게 발표한 것이죠. 민생 경제 회복 이거 아직까지 회복되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보다 낫다. 예. 이런 얘기라고 그냥 예. 얘기할 수 있겠고 예. 실용 외교 같은 경우는요. 예, 예. 이게 지금 자칫 잘못하면 한국이 윤석열 정권이 그대로 이어졌으면 예. 엄청나게 퍼질 뻔했어요. 예. 버텨서 다행이지. 핵잠까지 가져온 거 너무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 예. 그리고 국민주권 시대를 열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뭐 이건 끝나고 결정이 되겠죠. 국민주권 시대가 실제로 된 건지는 예. 정권이 끝나야 판단이 되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직까지 전 내란이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네. 1월 달이면은 윤석열이 어쩌면 풀려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지금 내란이 끝나지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저는 내란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란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전 내란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기는 네네. 어렵다. 지금 진행하면서 네. 차츰차츰 점수가 매겨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사실 이제 국민들은 또 미래로 나아가야 되거든요. 뭐 내란이나 뭐 저희 비상계엄 관련된 부분 이제 1년이 지났는데 그 부분보다는 제가 이제 여쭤보고 싶은 부분은 부동산 대책 관련해서 경제수석이 착공득 공급은 좀 줄었고 규제도 많이 좀 완화됐다. 그래서 브레이크를 좀 거는 정도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이 점 좀 어떻게 봐야 되나요? 부동산 대책 관련해서 국민들 상당히 답답해요. 그렇죠. 답답해하죠. 예.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서 부동산 대책이 3번 나왔죠. 예. 그중에 맨 마지막에 나왔던 15 예. 대책은 수도권 쏠림 현상이 너무 강하게 있기 때문에 브레이크 거는 정도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리고 올해 초부터 이어진 부동산 가격 상승의 원인을 주택 건설 감소로 인한 공급 부족 그리고 이제 정책 금융 확대 및 규제 완화로 인한 수요 증가로 꼽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하중경 경제 성장 수석이 이야기한 거예요. 예. 사실은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이거는 부동산 대책이 단순히 이 집값의 문제가 아니라 예. 그 서울 수도권 집중화 현상부터 시작해서 지방 분권이라든지 그 대한민국의 온갖 모순의 총체적 집합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부동산 이게 대책이라고 나오지만 이거를 어떻게 잘 정리하는가가 대한민국의 전체적인 개혁을 이끌어가는 것이다. 이게 교육도 걸려 있고요. 예. 경제 성장도 걸려 있고 지방 분권도 걸려 있고 민주주의도 걸려 있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지금 심지어 AI 때문에 예. AI 그 센터 짓는 것 때문에 수도권을 집중하면 안 된다라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되어 있는 이것이 부동산 문제거든요. 예. 이 부분을 정리해야 되는 부분이죠. 부동산 관련된 부분 계속 어떻게 진행될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네. 이 뭐 남북 관계 관련된 얘기 나왔는데 그거는 뭐 별로 아직 성과가 없다라고 없어요. 본인들 네. 스스로 인정을 했고 이번 주부터는 사상 최초로 대통령 업무 보고도 생중계를 할 예정입니다. 오는 11일 기획재정부를 시작으로 전 부처 업무 보고를 받는데 국가기밀이나 안보를 제외한 모든 내용의 토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라는 구상인데요. 이게 가능할 건지 뭐 이게 된다면 이게 좋은 겁니까? 가능합니다. 아, 예. 가능한데 예. 안 한 것뿐이에요. 예. 다시 말씀드리면 국민주권 그 정부에서는 예. 서로 이렇게 공개적으로 방송까지 해가면서 예. 장관이 저것밖에 안 돼? 어느 장관 똑똑하네? 현안 잘 파악하고 있네? 이게 다 알도록 공개하는 것이 국민들이 세금 내고 정치 효능감을 느끼는데 적절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예. 국가기밀의 안보를 제외한 부분들은 지금도 그 각 정부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은 공개된 게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한 것이다라고 칭찬하고 싶습니다. 사실 좀 최유한 평론가님처럼 말만 잘하는 또 국무위원만 이렇게 스포트라이트 받을 것 같아서 그 부분 좀 걱정되는데 뭐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생생범쇼 어느새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최유한 평론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송이 끝나도 상담 접수는 계속되니까요. 변호사들에게 무료 법률 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02557-8295번으로 상담 문의 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 접속 후 법률상담 게시판 또는 아래 하단에 나가고 있는 이메일, 카카오톡으로도 접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생생범쇼 오늘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